한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네. 근데 단 한 사람의 붓끝에서 나온 글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 격동의 14세기, 고려하고 또 거대한 몽골 제국, 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이었고요. 네네. 누구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던 외교가이자 또 시인이었죠.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인물, 바로 익제 이재현입니다. 네, 이재현.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역사서도 있고 글을 조선 건국의 시원으로 보는 분석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몽골 제국이 연 그 첫 번째 세계화의 파도를 어떻게 온몸으로 겪어냈는지. 아, 첫 번째 세계화요? 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고려라는 배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지성이 세계와 어떻게 마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흥미롭네요. 그렇죠. 방금 첫 번째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확 와닿네요. 보통 이재현이 살았던 14세기는 그냥 원나라 간섭기, 암울한 시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팍스 몽골리카, 몽골이 만든 평화, 네, 거대한 평화와 교류의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역참 시스템이라는 게 오늘날의 인터넷처럼 온갖 문물과 지식이 오가는 고속도로였던 셈이죠. 고려의 지식인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준 인물이 바로 충선왕입니다. 아, 충선왕,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 이 사람 신분부터가 정말 독특해요. 고려의 왕인데 몽골 황실의 피가 흐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개경보다는 원나라의 수도 연경, 지금의 베이징을 더 편안하게 느꼈던 인물이에요. 그랬군요. 그리고 바로 그 연경에 만관당이라는 엄청난 공간을 만듭니다. 만권의 책이 있는 집. 이름부터 스케일이 다른데요. 이게 그냥 도서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당대 최고의 학자, 예술가들이 국적을 넘어서 교류하던 국제적인 문화 살롱이었죠. 와, 문화살롱? 네. 요즘으로 치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연구소 같은 곳이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충선왕이 바로 그곳에서 원나라 최고의 지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고려 대표로 28살의 젊은 이재현을 딱 지목한 겁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겠네요. 거기서 그 유명한 조맹부도 만났다고요? 네, 조맹부는 당시 원나라 최고의 서회가 이제 문인이었습니다. 이재현은 그와 교류하면서 학문적, 예술적 시야를 폭발적으로 넓혔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송설체 있잖아요. 네네. 그 서체가 이제 이재현을 통해서 고려에 본격적으로 유입돼서 한 시대의 서풍을 이끌게 된 것만 봐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듣다 보니 좀 이상한데요. 자료들을 보면 충선왕은 국정보다는 원나라 황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던 왕이잖아요. 맞습니다. 비판받을 지점이 많죠. 거의 고려를 버리고 연경에서 살다시피 한 인물인데 어떻게 이재현 같은 최고의 엘리트가 그런 왕에게 평생 충성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재현의 입장에서 충선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바로 지우. 지우요? 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단 한 사람. 그런 존재였던 거죠. 나를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그 관계가 잘 드러나요. 한 번은 충선왕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었죠? 고려 태조 왕건은 왜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을까? 외교적으로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하고요. 와, 이거 자칫하면 성대왕을 비판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재현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오랑캐의 간사함을 미리 꺾고 후대 왕들이 사치에 빠질 걸 경계하려 한 깊은 뜻입니다. 전하께서 그 뜻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와, 대단한 순발력이네요. 왕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할 말은 다 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왕의 지적 호기심은 채워주면서 신하로서의 직언을 절묘하게 섞어 넣은 겁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나요? 네. 한 번은 고려 선비들은 왜 승려에게 글을 배우는가 하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아, 그것도 당시 고려의 현실을 꼬집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이재현은 무신 정권 때 문신들이 학살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던 그 아픈 역사를 차분히 설명해요. 그리고 대안으로 무너진 학교 교육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건의하죠.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서 시대의 아픔까지 꿰뚫어보고 있었군요. 충선왕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충선왕이 왜 그를 아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충선왕이 모함을 받아서 머나먼 티베트로 유배를 당했을 때 이재현의 충심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왕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죠. 개경에서 연경으로, 거기서 다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배지까지요. 정말 목숨을 건 여정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바로 그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의 대표시 사귀가 태어납니다. 돌아가고픈 마음. 맞습니다. 시의 한 구절을 보면 그의 심정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요. 인득순갱 승량락. 순나물 국이 양의 젖보다 낫다는 걸 알았네. 양의 젖은 원나라의 귀한 음식이고 순나물 국은 고향의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냥 고향 음식이 그립다는 뜻 같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화려하지만 낯선 타향의 삶보다 비록 소박할지라도 내 죽음과 내 나라가 있는 고향이 진정 소중하다는 고백인 거죠. 아,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 눈 내리는 숲속을 홀로 걸으면서 따뜻했던 집을 그리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군요. 충선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대단했네요. 그런데 한 개인을 넘어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그는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재현을 위대한 경세가로 만드는 분기점입니다. 1323년에 터진 입성책동. 입성책동. 그러니까 고려를 독립국가가 아니라 아예 원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 맞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때 이재현이 나서는군요. 네.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홀로 원나라 조정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어떤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을까요? 감정에 호소했나요? 전혀요. 아주 치밀하고 냉철한 논리로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정면 돌파. 첫째, 역사적 사실을 제시해요. 과거 고려가 몽골과 힘을 합쳐 거란을 물리쳤던 공로를 상기시킵니다. 아, 우리가 너희에게 기여한 바가 있다는 걸 먼저 말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원나라 선대 황제의 약속을 근거로 듭니다. 바로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풍속과 제도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이요. 와, 이건 상대방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반박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입성책동은 원나라 스스로가 선대 황제의 명을 어기는 자기 모순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거죠. 너희들의 위대한 황제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가 그걸 어기려는 거냐 하고 되묻는 거잖아요. 정말 대담한데요? 이 상소문을 읽은 원나라 황제와 신하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긴 반박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당신의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당시 원나라 사람들이 이재현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 훤칠한 키에 우람한 덩치를 가졌는데 그런 몸뚱이보다 간이 더 큰 사람이라고요? 하하하, 정말 최고의 찬사죠. 몸뚱이보다 간이 더 큰 사람. 결국 이재현이 보여준 건 가장 세계적인 인물이 가장 강력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 같아요. 정확합니다. 상대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심장을 파고드는 고도의 지적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해결사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네, 또다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아, 그 방탕한 생활로 유명했던 충혜왕을 구한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충혜왕이 온갖 폭정으로 결국 원나라에 끌려가 갇히게 되자 또다시 이재현이 나섭니다. 정말 고려의 해결사였네요. 오죠. 문제가 많은 왕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왕으로 상징되는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 그 자체를 지키려 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는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무려 7명의 왕을 섬겼다고 하더군요. 네, 50년 가까이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거죠. 단순히 강직하기만 해서는 불가능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현실 정치의 흐름을 읽는 눈도 아주 뛰어났어요. 조일신의 난 같은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기밀을 감지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화를 피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노련함도 있었군요. 네. 또 훗날 공민왕의 초계를 받던 신돈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왕에게 직언하기도 했습니다. 신돈에 대해서 뭐라고 직언했나요? 신돈의 골상, 즉 생김새가 옛날에 흉악한 자들과 같으니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사람 보는 눈까지 정확했네요. 네.
학문적으로도 고려 말 성리학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안양으로부터 시작된 그 학문의 다리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 같은 다음 세대 학자들에게 이어주는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했죠. 그가 없었다면 고려 말 조선 초의 사상적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2007년에 그의 묘지석이 실물로 발견되었다는 자료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무려 600여 년 만에 황해도에서 발견됐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컸는데요? 길이 1.68m, 무게 600kg에 달하는 돌에 2,700자가 넘는 글자가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와, 600년의 시간을 넘어 그의 위상이 돌에 새겨진 채로 다시 나타난 거네요. 그 글은 누가 썼나요?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목은 이색이 직접 썼습니다. 이색이요? 네, 이색은 스승을 기리는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도덕의 으뜸이요, 문장의 최고봉. 제자가 스승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이 담긴 말이네요. 그리고 약 200년이 흐른 뒤 조선의 명세상이었던 서해 유성룡은 이재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고려 500년을 통틀어 이재연만한 인물은 없다. 한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지성이자 경세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이재현은 그 몽골 제국에 열어젖힌 세계화의 한복판에서 외부 세계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배우면서도 자신의 뿌리와 국가의 자존심은 결코 잃지 않았던 그 절묘한 균형 감각의 소유자였네요. 맞습니다. 그는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거대한 상수리 나무 같았어요. 상수리 나무요? 네, 외부의 문물이라는 비와 바람을 맞아들여 스스로를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시켰지만 결코 자신의 뿌리, 즉 고려라는 정체성은 흔들리게 두지 않았던 거죠. 그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에 나라가 통째로 뽑혀나갈 위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700년 전 이재연에게 연경의 만권당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창이었다면 모든 것이 연결된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세상 전체가 만권당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정보의 숲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여 스스로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우리 자신의 순남을 국은 과연 무엇인가? 이재현의 지혜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재현의 삶은 7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